네,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고금리 장기화 속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네, 내년 전망도 좋지가 않은데요. 이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알아야 할 정보도 참 많습니다. 오늘 챙겨봐야 할 경제 소식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한 해 마지막 날에 또 이렇게 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경제하면 그냥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뭐 살 때 비싸 이런 생각이 계속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집었다가 다시 노는 경우도 많고.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고물가 시대는 실은 올해도 지속이 됐습니다. 올해 일단 평균적으로 보면 3.6%의 물가 상승률이었으니까 예. 우리가 작년에 4%, 5%, 6%대까지 치솟지 않았었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물가가 좀 잡혔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건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오르는 것 대비 또 3.6%가 올랐으니까 예. 실질적으로 우리는 고물가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물가하면 크게 세 가지 파트를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에너지 그리고 먹거리, 서비스 이렇게 좀 카테고리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올 한 해를 정리해 보면 먹거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예. 또 서비스 물가, 서비스 가격도 함께 따라 올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체감 물가, 생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나마 올 한 해가 다행인 것이 이 에너지, 특히 국제 유가, 예. 기름값이 실은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WTI 기준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국제 유가를 예. 예시로 들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배럴당 120달러. 그게 올해를 놓고 보면 68달러, 7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한 3.6%에서 마감을 쳤지만 예. 실은 유가가 거의 다 끌어내린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내년을 생각해 보면은요. 예. 지금 봐도 서비스 물가라든가 먹거리 물가가 빠르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배가 하나 5,000원이에요. 맞습니다. 하고 게다가 이상기후라든가 지금 놓고 보면 네. 작황이 또 빠르게 내년에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 내년의 변수는 뭐냐? 기름값, 예. 유가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다시 치솟기라도 한다면 물가는 또 튀어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유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앞서도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예.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이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년 한 해는 이스라엘 하마스와 이어지는 유가, 이것이 물가 상승률의 가장 키포인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만 놓고 또 본다면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올려야 될 공공요금들을 아직 많이 붙잡고 있습니다. 전기 이런 거. 맞습니다. 예.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렸다 쳐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거든요. 그렇다면 이 역시도 좀 정치적인 이벤트까지 합쳐서 총선이 끝난 직후에 같이 올린다라고 한다면 예. 글쎄요. 유가가 하나 그나마 기댈 곳이긴 하나 물가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안심하기는 힘든 2024년이 되겠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미 너무 높은데 더 오를 맞습니다. 이제 변수들을 말씀해 주셨고 금리도 높아요. 네. 금리도 높은데 이번에 어쨌든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이제 보여주면서 내년에 우리나라도 금리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물가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었습니까? 결국 네. 금리 결정, 통화 정책은 앞에서 이야기한 물가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시사하는 것은 네. 우리도 그랬지만 미국 역시도 올 한 해 물가가 작년 대비 덜 올랐거든요. 예. 이제 그 핵심적인 요인은 거기도 역시 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가정하에 유가가 여기서 다시 배럴당 100달러, 120달러로 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70달러, 80달러 선에 갇혀 있다면 지금 연준은 실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시장에서도 3월이든 5월이든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그리고 3번이든 4번이든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높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에서 그 가정, 유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튀어오르지 않는다면 분명히 금리 인하를 이제 나서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질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시장 금리가
얼만큼 빠르게 떨어지느냐가 하나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느냐. 이 두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가 실은 투자 자산, 이 자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연준이 하는 거잖아요. 네. 올렸다가 내렸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직 금리 인하를 하지도 않았죠. 하고 3월에 할지 5월에 할지 모르죠. 예. 근데 시장은 대놓고 먼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투도 보고 막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채권 금리도 지금 보시면은 뭐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3.8%대, 3.7까지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식이나 뭐 혹은 부동산, 기타 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는 것 외에 그보다 앞서 금리가 시장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예. 이제 내년 1분기 1월, 2월, 3월인데 시장 금리, 이 채권 금리가 막 뚝뚝뚝 떨어지는 막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특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나마 꽤 괜찮은 1분기를 보낼 수가 있을 텐데 예. 중요한 건 이제 이건 시장의 금리 하락이고요. 네. 진짜로 금리 인하를 할 거 아니에요. 거냐, 이때부터는 시장 반응은 상당히 이제 미스테리, 퀘스천 마크로 들어갑니다. 왜냐면요, 좀 이제 어렵고 긴 얘기인데 우리가 금리를 내린다는 게 마치 좋아라 하지만 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경제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를 내린다는 건 뭔가 불안해서 뭔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서 금리를 내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의심 때문에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보험성 금리나 그러니까 경기는 안 나쁜데 미리 내리는 거야. 이렇게 좀 시장을 설득하려고는 하지만 진짜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 과연 시장이 이것을 보험성 금리 인하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이건 이제 경기 침체 돌입이야. 이렇게 해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시장 금리가 떨어질 때는 좀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즐길 수가 있다. 다만 첫 번째 금리 인하가 펼쳐지고 시장 반응은 이제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 우리나라인데 예.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폭이나 시기나 꽤 뒤로 갈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미국이 올렸을 때 못 올렸죠. 왜? 우리 한국 경제가 금리 인상을 감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저는 상당 부분 이제 뒤에 일어날 것이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런데 요즘에 우리 한국은행과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을 보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을 안 따라가고요. 미국의 시장 금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의 국고채, 우리나라의 은행채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여기에 연동되기보다는 미국을 바라보면서 움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금리 인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안 나오든 혹은 뭐 뒤늦게 나오든지 간에 시장 금리, 은행채 금리, 우리의 대출 금리 이런 것들은 오히려 미국의 채권 시장을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저는 1분기에서 상반기까지는 그냥 우리의 시장 금리입니다. 한국은행과 상관없이는 예. 꽤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평균 한 2% 정도 나오고 있던데 그럼 이걸 보면 또 어떤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걸까요?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올해 1.4% 성장률이잖아요. 네. 성장률도 물가 상승률처럼 작년 대비 튀어오른 거기 때문에 올해 이 정도로 나빴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경기 반등을 보려면 2% 후반까지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역시도 그렇게 녹록하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나마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 우리의 한국 경제를 좀 보면 늘 우리는 두 가지 축이잖아요. 하나는 내수, 하나는 수출인데 저는 이제 내수는 그리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수는 상당 부분 이제 장기 좀 부진한 국면으로 빠져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수출입니다. 올해 10월을 기점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 특히 예. 메모리 반도체, D램은 완전히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서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1, 12, 12에 뭐 수출도 증가율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수출이 좀 한 바퀴는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부동산은 어때요? 부동산은 영끌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옛날 일처럼 들리거든요. 지금 금리가 너무 높고 돈 빌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빌린 사람도 더 어려워지고 있고
주택 거래가 지금 되고 있지 않고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해 보면 올해 같은 고금리 뭐 상황, 특히 작년 말에서 연초로 넘어왔을 때 실은 시장이 한번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었었거든요. 예. 그때를 돌아보면 올해 1월, 2월, 3월이었었습니다. 근데 3월에 아마 둔촌주공의 분양 관련해서 정부가 대거 규제를 풀었죠. 예. 이게 이제 집값을 뭐 잡겠다, 그러니까 집값을 뭐 올리기 위해서라는 처방보다 실은 부동산 PF가 그때 워낙 위험했었기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이제 푸른 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것을 시장은 이제 이거는 집값 상승이다. 이제 정부가 규제를 싹 다 풀어서 집값을 떠받치려는 건가 보다라는 이제 신호를 줬고요. 예. 그러면서 올해 3월, 4월, 5월에 시장 금리도 좀 떨어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한 3.8%까지 떨어졌고 네. 그때 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거의 44조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올 한 해의 부동산 시장을 잘 놓고 보면 떨어져야 될 것, 그러니까 크게 하락해야 될 부분을 이제 정부가 붙잡고 어쨌든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붙잡아서 올 한 해를 이제 넘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시장은 부동산 시장, 집값은 크게 세 개를 본다. 첫 번째는 정부 규제, 두 번째는 금리, 세 번째는 경기를 본다라고 하는데 이제 규제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시장 친화적으로 정부는 나오고 있고요. 금리가 저는 상반기에는 꽤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이 둘만 놓고 본다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세 번째 가장 큰 변수 이게 경기거든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뭐 더 좋을 것 같아.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을 때 집을 이제 왕창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경기 요인이 저는 크게 자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내년에 집값은 크게 빠지지도 않겠으나 여기에서 다시 이게 뭐 좋고 저도 전고점을 뭐 경신한다거나 그런 상황까지는 이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먼 얘기긴 한데 2007년, 2008년 상황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때를 놓고 보면 뭐 가격이 크게 빠지지는 않았고 거래도 없는 상황이 꽤 오래 이제 지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7년 말부터 2008년까지 금리 인하를 막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집값이 하다가 이제 문제 2008년 말에 세계 금융위기가 IMF 가. 터지면서 와르르 예. 무너졌었는데 아마도 경기 부분만 놓고 본다면 뭐 드라마틱한 반등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나 금리가 빠르게 떨어진다는 점은 급매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렇게 예. 막 크게 그 집값을 하락시키는 그런 또 요인도 없는. 저는 그냥 중정동, 그러니까 정중동의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새해를 맞아서 이제 실수요를 목적으로 뭐 주택 구매 같은 걸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께는 어떤 걸 조금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게 해주시겠어요? 워낙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물론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런데 예. 맞아요. 저는 이제 새로 집을 사실 분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거의 3%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것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는 예. 있지만 만에 하나 당장 1, 2월에 이스라엘 하마스가 터지고요. 거기서 터진다는 얘기는 이제 이란이 개입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요. 예, 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유가가 다시 배럴당 90달러, 100달러가 넘어가면 잡았던 물가 또 튀어오릅니다. 그러면 지금 연준은 금리 인하 이런 사인을 주지만 물가가 튀면 어떻게 다시 금리를 내리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신규 뭐 주택을 살려는 분들은 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한 3%대 초반, 뭐 그 정도까지 아닌 이상은 큰 메리트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3%대 초반이면 굉장히 훌륭한 많이 떨어져야 그렇죠. 되죠. 예, 지금 그죠. 4.3%, 굉장히 4.5% 정도 되더라고요. 네. 떨어지면 좋겠네요, 진짜.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부동산 PF 네.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일단은 태형건설에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혹시 내년에 뭐 연쇄적으로 이제 뭐 영향을 주진 않겠는가 이런 이제 불안 같은 것들도 있고 네. 일단 정부도 이제 뭐 대책들을 좀 내놓을 텐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현재 상황은 안 좋은 게 맞고요. 현재 전체 PF 잔액이 한 135조 다 딸딸
모으면 160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부실화되는 것, 정말 못 살릴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일단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했죠. 내년부터의 포인트는 이제 1월 11일이 되면 태형건설이 갖고 온 자구안을 놓고 아마 1차 협의회를 할 겁니다. 채권단이. 그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의 자구안을 채권단이 받아줄 것인가 워크아웃에 대해서 이거를 네. 그 판단을 왜냐면 국민들도 좀 많이 그렇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럴 때 그 채권단의 모습들이 크게 보면 향후에 이제 방향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겠고요. 다만 지금 금융당국은 어떻게든 이걸 좀 연착륙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금융감독원도 보니까 대출을 급격하게 회수하지 말아라. 예, 면책특권 줄 테니까 최대한 좀 옥석 가리기 좀 해봐라. 이제 이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저희가 2010년, 11년 때도 한번 PF 사태를 봤지만 이게 시간 끈다고 해서 이게 무너지는 게 살아나고요. 특히 지금은 경기가 반등보다는 오히려 부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 빈 상가가 공실이 갑자기 다 채워지고요. 지방에 쌓여 있는 저 미분양 아파트가 막 누군가 와서 그걸 다 사재기하고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니까 이미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총선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아마 당국도 빠르게 좀 이제 잘라내는 지금부터라도 좀 구조조정을 해서 좀 끊어낼 건 끊어내는 작업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채권단이 자구책을 보고 네. 그걸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가장 큰 변화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후에? 아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깐깐하냐를 알 수가 있겠죠. 네. 이 정도의 자구안이어도 받아준다. 혹은 이 정도의 자구안인데도 안 받아주네. 이제 이런 것들이 향후 채권단이라든가 수많은 PF 사업장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이제 뭐 우발채물 안고 있는 건설사들이 예. 좀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예. 내년에 이제 가장 그 해가 바뀔 때마다 내년에 어떤 경제 정책이 달라지나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예. 매년 나오는 건데 그것도 알아볼게요. 최저임금이 내일부터 바뀌네요. 9,860원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206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럼 저도 실업급여 받아봤는데 네네. 실업급여나 뭐 퇴직급여 이런 것도 또 달라지는 맞습니다. 건가요? 연동되기 때문에 특히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최저임금과 함께 뒤따라 이제 같이 붙어서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예. 다만 실업급여가 그동안에 좀 방만하게 운영됐다라든가 또 이제 뭐 빗대어서 실업이 달콤한 어떤 실업이다 뭐 이런 실업, 지적이 예. 많이 있어서 아마도 당국이 빠르게 실업급여에 대한 일종의 뭐 규제안 뭐 같은 것들을 아마 내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의 실업급여가 아마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요. 그 대책을 좀 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 예. 급여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네. 지금 이제 3+3 부모가 3개월씩인데 이게 6+6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6개월씩을 쓸 수 있고요. 예. 함께 쓸 수도 있고요. 엄마가 6개월, 아빠가 6개월 뭐 이렇게 해서 6개월 쓸 수가 있고 예. 육아휴직 급여의 그 액수도 통상임금 1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450만 원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 네. 그 엄마 아빠 부모의 그 소득에 따라서 눈치 그래서 안 봐도 되는 예, 거죠? 육아휴직 규모 6+6이 가장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마도 모든 예산들 지금 보면 저출산 관련 예산들 나오고 있는데 네. 좀 많이 크게 달라지고 좀 눈에 확 띄는 정책들은 대부분 다 이런 저출산이라든가 육아휴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바뀌는 그런 대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직 쉴 때는 진짜 편하게 쓰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특히 눈치 지금 보니까. 예. 맞아요. 저 마지막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출산 가구에 대한 이제 특별 공급도 그렇고 네. 뭐 신생아 특례 제출도 그렇고 이 출산 지원책과 이제 부동산을 연계한 정책들도 좀 여러 가지가 있던데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2017년, 18년 때 그때 막 집값 많이 올랐을 때 네. 뭐 저희들끼리 이렇게 했던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이게 신생아 특례 대출이어서 신생아가 나면 뭐 진짜 막 집합 주택담도 제주도. 뭐 예. 그렇게 크게 파격적인 대출 정책을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던 게 얼핏 생각나는데 이게 사실이 됐습니다. 이게 실제 나서 실현이 돼버렸어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해서요. 예.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거나 낳았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 1월 기준의 그 신생아가 있다면 예.
최대 5억까지 1.6%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억을 1.6%에 빌렸는데 5년에밖에 안 되면 실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근데 이 대출의 그 이제 세부 사항들을 보면 둘째를 하면 5년 5년을 하나요? 더 아. 주고 0.2% 포인트 금리를 깎아줍니다. 예. 그리고 셋째를 하면 또 5년을 예 그래서 앞으로 셋째를 낳게 되면 예. 15년을 이제 1.6%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신생아 특례대출이 지난주도 그랬고요. 가장 많이 좀 눈에 띄고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저출산 때문에 그런다는 건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애 한 명마다 이렇게 늘리는 게 독특하긴 근데 하네요. 예. 그 이상도 만약에 되기만 한다면요. 예, 뭘 못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마 1월 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이 저고위원회에서 파격적인 아마 저출산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하거든요. 이 이상의 무언가가 예, 또 나올 이 이상의 예정이군요. 상당한 예. 현금성 지원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예. 관련한 저출산 아마도 내년에 정부가 가장 좀 그 방점을 찍고 또 찍어야 할 부분이 저출산이 아닌가 싶고요.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20만 명도 신생아도 어쩌면 깨지게 될 그럴 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또 한 해가 가면서 또 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예. 우리도 걱정하지만 우리의 저출산을 외국에서 더 그쵸. 어마어마하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비유하는 것도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년에 알아봐야 할 경제 소식들에 대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